자, 안녕하세요. 신라불교의 아웃사이더를 대표하는 원효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효라고 하는 분이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해서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던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는 자장애에서 한번 틀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갈망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 단계를 그걸 이제 원효가 어떻게 보면 그 시대적인 요구를 잘 읽었던 거죠. 의상은 제대로 된 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상은 약간 어떻게 보면 학생을 가리키는 선생 같은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고, 원효는 저술가입니다. 그리고 저술도 진짜 막 하는 것 같아. 그 이야기가 이제 금강산배경론 소 쓸 때 소뿌리에서 썼다. 달구지 타고 가면서 뭐 이렇게 썼다는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 천재적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완성도가 떨어진다라기보다도 자유롭게 그냥 자기 생각들을 쓸 정도가 됐다라는,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되나? 뭐 그런 정도예요. 근데 의상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여러분이 아는 그 법성계 그게 꼴랑 답니다. 그래서 의상은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는 과평가된, 도대체 네 생각이 뭐냐라고 했을 때 글쎄 이게 뭐가 있을까? 왜냐하면 너무 짧기 때문에 그 210자밖에 안 되는데 7글자로 돼서 총 그게 39절이거든요. 그럼 210자밖에 안 되는데 그 안에서 도대체 뭘 얼마나 뽑아낼 수 있느냐에 대한 생각. 그래서 그건 제자들에 의해서 약간 띄어진 인물. 원효 같은 경우는 스스로 자뻑이니까 열심히 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그게 원효의 글이 인도까지 가서 뭐 진나의 화신이라는 동, 그 논리학. 근데 저게 되는지 어쩌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어른들이 다 오래 살았어. 특징은.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서, 원효도 한 70 정도 살았고, 그다음에 의상 더 살았죠. 의상은 78세까지 살았으니까 그 당시에 무지하게 오래 산 겁니다. 그래서 뭔가 흐름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신문화쟁론 같은 경우는 논이라고 하는 평가가 원래는 성인이 쓰거나 성인이 손댄 거를 경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성인보다 한 급이 떨어지면 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쓰는 글들은 뭐 소나 뭐 찬요나 뭐 이런 일반적인 글들, 우리가 쓴 사람들이 쓰는 글들은 그러니까 주석서들이에요. 그런데 금강산매경론, 신문화쟁론 이런 것들은 외국에서, 원효가 논이라고 쓴 게 아니고 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중국이나 인도까지 간 사람들이 야, 이 정도는 논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상당히 대단한 글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경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성인이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저 이상한 거 행동하는 사람들이 무슨 천부경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다 그냥 뭐 쓸데없는 소리고요. 아마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졌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뭐 북한에 뭐 묘양산에 뭐 비석이 있다더라 어쩌다 하는데 찾아진 거 없고요. 다 그냥 주장만 있습니다. 주장만.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성인이 없으니까 경이 없고, 그 다음에 논이라고 하는 책이 2개가 있는 거예요. 신문화쟁론은 완전히 안 남아 있고, 금강산매경론이 남아 있는 거고. 그래서 원효는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무게감 있는 베스트셀러 작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마이클 샌던, 뭐 정의란 무엇인가? 안 그러면 이기적 유전자 뭐 이런 거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책은 아닌데, 막 논문처럼 막 복잡한 책은 아닌데 읽히는데 뭔가 이렇게 무게감이 다가오는, 영화로 얘기하면 그 영화 있잖아. 뭐 인셉션 만들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예. 그러니까 단순히 재미로 보는 게 아니고 약간 철학적인 것도 있고, 뭐 매트릭스나 인셉션 같은 그런 영화들,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대중적이지 않느냐? 아니, 대중적인데 무게감이 있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게 원효의 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천재적인 기억력을 가졌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지금같이 뭐 검색이 자유롭고 이런 시절도 아니고 책을 한번 이렇게
이 두루마기 책이거든요. 이렇게 펼쳐야 되는데 그 중간에 찾기 어려워요. 그리고 책을 빌려주느냐? 안 빌려줍니다. 왜? 책 가치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거 자꾸 열었다 닫았다 하면 닳는다니까. 여러분이 어렸을 때 고무신을 놔두고 맨발로 축구를 차다가 집에 갈 때 고무신을 신었던 걸 생각을 하세요. 고무신이 다를까 봐. 고무신 다를까 봐. 그리고 그 축구공도 아니고 그 돼지 오줌보. 그러니까 고무신도 귀하던 시절이 있는데 책 같은 거는 훨씬 더 비쌉니다. 그래서 그 잘 빌려주지 않았을 거고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한두 번 딱 보고 기억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저술할 때는 어디에선 뭐 나오고 어디에선 뭐 나오고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그래서 천재적인 머리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이야기를 보면 이제 그게 나오죠. 이 해룡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뭔 놈의 해룡이 이게 서해용이거든요. 서해용. 중국하고 왔다 갔다 하지 우리가 동해로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동해용왕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사실. 왜? 우리가 동해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동해 쪽 가서 어디로 갈 건데? 하와이 갈래? 아니 미국 갈 거야? 아니 여러분이 고려나 신라에 살았다고 생각해봐. 동해로 어디 갈 거야? 그리고 동해는 무서운 바다예요. 만만한 바다가 아니에요. 갈 수 있는 데가 아니라니까. 나가면 죽습니다. 수심도 굉장히 깊고 망망대해야. 서해는 수심이 50m밖에 안 된다니까. 그래서 만만한 바다예요. 만만한 바다. 그래서 저기에 자꾸 뭔 용이 산다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장 얘기 때도 정암사살교에 보면 오대산 용 얘기가 나오고 서해용 얘기가 나오고 저는 뭐 서해용은 명랑 때도 나오고 저는 뭐 서해용도 계속 나오는데 제가 얘기했잖아. 저 용 죽는다고. 그리고 저기에 뭔가 서해용과 관련된 전설이 있긴 있어. 그게 복례방장 영주산이 전부 다 그 거북이 등 위에 올라 있는 산이거든요. 거북이 등 위에 있는 산에 신선들이 살아. 엄청나게 큰 항공모함 몇백 개 급의 거북이가 있어. 그 거북이 등 위에 산이 있어. 거기에 신선들이 살아. 그러면서 움직이는 거야. 근데 거북이가 그냥 거북이가 아니고 또 그런 거북이는 현무 생각하시면 돼. 거북이용이야. 거북이용. 그냥 거북이가 아니고 거북이용. 그래서 뭔가 그런 거가 관련된 스토리가 있어. 그래서 서해여왕 얘가 자꾸 나오는데 있을 확률은 없고요. 서해에. 그게 오래된 바다가 아니야. 저기가. 그래서 서해용왕이 자꾸 뭘 이렇게 간섭을 하는데 난 뭐 하는지 나 잘 모르겠고. 근데 서해여왕 얘기는 계속 나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무역선이 그쪽으로 계속 다녔기 때문에 바다가 살기를 원하는 거야. 잠잠해지기를. 그러면 이제 용왕에게 빌다 보니까 서해여왕 스토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뭔 얘기가 나오냐면 금강산매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금강산매경. 이거를 용왕이 줬대. 서해 용왕이. 용왕이 이렇게 줬대. 용왕이 전달자인데 근데 이게 약간 주가는 아니었겠지. 그런데 뭔 얘기인지 나도 잘 모르겠어. 이게 인도 경전이면 인도는 가로 쓰이고 폐역경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주가는 책자를 보면 이렇게 써 있거든요. 책자거든요. 이게 나무나 대나무를 깎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골판 같은 거를 쭉 만들어서 이걸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르륵 말았다가 또르륵 펼쳤다가 이렇게 보는 거고, 요거는 여기에 폐역경 구멍이 뚫려 가지고 이게 경전이 이렇게 쭉 가로로 쓰기예요. 이건 세로 쓰기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넘기면서 봐. 이렇게 넘기면서 봐. 그래서 요거는 글이 많기 때문에 글이 많고 그다음에 한자는 한 글자가 단어인 경우에요. 그래서 저게 저런 주관 같은 게 이렇게 흩어지면 참 깨기가 어려워. 어떤 게 그 다음 글인지를 여기 좀 애매한 경우들이 상당히 있어요. 이 끈이 끊어지면.
요즘 책은 제본한 게 터졌어. 그래도 앞뒤를 이렇게 맞춰보면 페이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스토리를 가지고 쭉 할 수 있겠지. 그런데 한자는 저게 글자도 몇 개 안 들어가. 그래서 저게 깨지면 굉장히 힘들다고, 복잡하다고. 그래서 예전에 진시황이 분석행위하고 난 뒤에 한나라에서 책을 따로 모았거든요. 이제 분석행위에서 많이 파손됐기 때문에 그때 저 주간 가지고 간 사람들이 권당 돈을 줬거든. 그래서 그걸 짜깁니다. 한 권을 이렇게 두 권처럼 왜 그런 거 있어요. 정부에서 뭐 발전소 같은 거 짓는다 이러면 갑자기 주인이 막 땅 주인이 늘어나. 쭉 쪼개기 시작해. 오, 주인이 이렇게 많았어요? 이런 거 있어, 이런 거. 그런 식으로 됐다고. 그리고 오래된 이런 땅속이나 이런 데서처럼 책이 나오면 끈이 먼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요거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런 책은 글자가 많이 들어가요, 여기가. 그러면 요게 낱장으로 여기가 딱 빠져가지고 촥 터져도 맞추면 된다. 근데 뭔 소린지를 왜 모르겠다라고 하냐면 용왕이 줬는데 책이 저거 터진 책을 줬대. 터진 책을 줬는데 그걸 사람이 맞출 수가 없대. 일반 사람으로서는. 그러면 주간이라는 얘긴데 폐업경이 아니고 주간이라는 얘긴데 주간에 왜 불교경전이 쓰여 있지? 아니 그냥 의심을 하는 거야. 용왕은 짭을 가지고 있다. 용왕은 누구한테 사기를 당했다. 그래서 자기는 대단한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인도 게 아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저거를 누가 맞췄냐면 대한 스님이 맞췄어요. 오녀 친구 중에 한 명이 대한이거든요. 대한이 누구냐면 땡땡이의 원조가 대한입니다. 땡땡이 중에 원조가 대한이에요. 대한이 바루 이게 잘 알아두셔야 될 게 이게 바루가 있어. 바루를 가지고 스님들이 공양을 하는데 이게 바루용으로도 쓸 때도 있고 이거를 치는 용으로도 써요. 금속으로 만들면 치는 용으로 써요. 그러면 이걸 좌종이라고 합니다. 놔두고 치는 종이에요. 중국 가면 다 있어. 이렇게 복전하면 넣고 땡 치고 뭐 이렇게 하는 종이 이렇게 생긴 게 있어. 그거 제가 월정사에서도 그거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좌종이 있고 티베트 불교나 이런 데서는 약간 악기형으로 싱잉볼이라고 해서 그거는 소리가 좀 더 그거는 약간 이렇게 항아리 같이 생겼어. 이거는 이렇게 와인잔 같이 생겼어. 조금 좌종은 약간 달라. 그리고 바루 같은 걸 들고 다니는데 그게 저거를 그 시대에도 쳤는가 봐. 그걸 이제 치면서 뭐 연주를 하고 뭐 이러면서 이게 소리가 나는 거야. 땡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받고. 근데 이 양반은 받았다는 얘기는 안 나오고 그걸 땡 치고 사람들이 주목하면 그 소리에 주목을 하면 너희들은 다 편안하다. 너희들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 너네는 다 편안. 너네는 다 완성된 존재고 깨달은 존재이기 때문에 너네는 다 언제나 너네가 접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행복이다. 화엄사상 영향이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이에요. 크게 편안하다. 그리고 이 양반이 이렇게 치고 다녔기 때문에 이게 땡땡한다 그래서 땡땡이 중이라는 말이 여기서 땡땡이 중을 줄여서 땡중 이렇게 중자가 그 무리 중자거든요. 무리 중자. 그래서 땡중 이렇게 하는 거에 어떻게 보면 시조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양반도 기인이에요. 그러니까 원효과라니까 원효과가 많았다니까. 대안만 있는 게 아니고 사복도 있고 뭐 해공 해숙 뭐 이런 사람 다 그런 그래서 그 긴 그룹들이 있어요. 그 당시 아웃사이더. 제가 그래서 그 아웃사이더의 리더가 원효였다 그랬잖아요. 그런 그룹들. 그리고 그런 그룹이 존재한다는 건 뭐냐? 시대적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그 변화에 요청되는 그 변화 속에서 어떠한 대안을 내려고 여러 사람들이 시도하고 있었다. 그게 안에서도 작업이 이루어지고 밖에서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새로운 변화 속에서. 그래서 대안이 그걸 맞췄대. 그래서 책이 흐트러진 걸 맞췄대. 근데 이걸 못 맞춘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대안 정도가 돼야 맞춘대. 그래서 주간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폐역경이면
맞추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폐업경이라면 대안이 못 읽었을 겁니다. 야, 이거 번역기 돌려야 된다. 이거 사람 불러야 된다. 야, 전문가 불러와. 야, 이게 내용의 문제가 아니고 문자를 모르겠다. 맞잖아. 그래서 이게 조금 알딸딸한데 아무튼 대안이 맞췄대. 그리고 거기에 이제 주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정도 글에 대한 주석을 할 사람은 당시에 원효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라에. 그래서 원효가 주석을 했는데 그 주석한 거를 누가 또 훔쳐갔다네. 몰라. 이게 무슨 되는 얘기인지 안 되는 얘기인지 나도 잘 모르겠다. 훔쳐갔대. 예. 그래서 그거를 빨리 써야 돼서 그걸 이제 다시 쓰게 됐는데 그래서 소 뿔 위에다가 벼루를 걸고 뿔 위에다 겨루를 걸진 않았겠지. 설마 그게 되겠어? 그냥 소 달구지 뒤쪽에서 쓰든지 했겠지. 우리도 뭐 SNS 할 때는 그냥 핸드폰으로 그냥 막 기차 안에서도 하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막 써서 이 책을 시간 안에 완성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스토리상으로 볼 때 서해용왕이 줬다는 것도 좀 웃기고, 대안이 그걸 맞추고, 그 다음에 이 금강산매경이 중국 쪽에는 잘 발견이 또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혹시 신라에서 누가 쓴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받는 책입니다. 이해가 돼? 대안이 이거를 책을 순서를 맞춘 게 아니고 대안과 관련된 어떤 그룹이 쓴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거기까지. 더 이상 단서가 없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정도가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도예요. 그리고 이 책을 그래서 솥불 사이에다가 놓고 뭐 벼루를 놓고 썼다는 둥 뭐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얘기가 있는데 그거 흔들려서 못 써요. 안 돼. 야, 솥불이에서 벼루 갈아봐라. 소가 가만히 있냐? 갈아주세요.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거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금강산매경의 내용이 시각과 본각. 그러니까는 깨달음의 시작과 본질적 깨달음에 대한 내용이어서 그 각자가 깨달을 각자인데 말장난을 하기 위해서 솥불 사이에다가 그 본질을 핵심을 찌르는 해석서를 썼다. 그 얘기를 했대. 몰라 그냥 옛날 얘기예요. 그래서 저 책이 다 완성이 됐는데 그걸 소라고 하는 거예요. 원효가 썼으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보고 중국 사람들이 보고 야, 이 정도는 논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금강산매경의 주석서를 금강산매경 논이라고 하는 거예요. 책을 읽어보면 저 금강산매경이 그렇게 감정도이고 진귀한 책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쏘쏘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대단한 책이면 저 화엄경이나 법화경처럼 하나의 학파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화엄경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화엄종이 만들어지는 거고 법화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텍스트로 해서 천태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금강산매경이 그렇게 대단하면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학파가 만들어져야 될 건데 없어요. 그러니까 동아시아의 학파들은 대부분 다 어떤 경전과 관련해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론종이면 지론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하는 거고, 삼론종이면 삼론 가지고 하는 거고, 열반종이면 열반경 가지고 하는 거고, 지론종은 섭대승론 가지고 하는 거고, 다 그렇게 다 어떤 텍스트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게 안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그렇고요. 그냥 그런 정도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저 책이 이제 저게 주석서가 완성되니까 그러면 책도 나오고 주석서도 나왔으니까 황룡사에서 한번 이렇게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대. 그런데 황룡사 저 책을 강의할 사람이 원효밖에 없었대. 그러니까 황룡사에는 진골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진골. 저 당시에는 이제 성골은 없으니까 진골밖에 못 들어가는 진골만 들어가는데 거기 이제 백고자 법회도 하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백고자 법회는 100명의 스님들이 앉아서 100명의 큰 스님들을 모셔놓고 법문을 듣는다.
라고 하는 게 백고자 법회예요. 황룡사에서도 그런 게 열렸는데, 그리고 전에 제가 그 얘기 해드렸는데 원광서학조에 보면 백고자 법회 때 원광이 리더였었다. 총 100명의 리더가, 그러니까 최고가 원광이었다. 이런 얘기도 제가 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회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큰 스님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거를 스님이 좀 하시죠. 그러면 사람들이 다 됐고요. 이렇게 바쁘고요. 다 약속이 있지. 책이 가면 다 약속이 굉장히 바쁘지. 그래서 원효밖에는 할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효가 육두품인데도 불구하고 원효를 데려다가 백고자 법회에 앉히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원효가 약간 신분 컴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다. 원효를 이해할 때 신분 컴플렉스가 굉장히 크게 작동하는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원효가 한 말이 그거죠. 100명의 석가래를 뽑을 때는 내가 들지 않더니. 나 그 얘기 진짜 되게 재밌다니까. 석가래 이렇게 집 지을 때 이렇게 되는 게 석가래잖아요. 이렇게 석가래 뽑을 때는 내가 들지 않더니까. 백고자 법회에 자기는 소송 못 받은 거예요. 전에 하나의 대들보, 맨 위에 용마루 위에 올리는 그 대들보 있잖아요. 그 대들보를 뽑을 때는 나밖에 없구나. 이게 1000마디예요. 원효의 1000마디. 진짜 꽁하지. 진짜 꽁하지. 그걸 또 담고 있었네, 이 사람이. 그 얘기를 시작해서 깔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는 것도 알 수 있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들이, 그 진골 고승들이 쉽게 말해서 신분이 높아서 반쯤은 날로 먹었겠지. 위치가 높은 거예요. 정치적으로 저 사람은, 그러니까 승려로서는 굉장히 높은데 뭐 공부를 열심히 했냐? 그건 아닌 것 같고, 뭔 뜻인지 대충 아시겠지? 그런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맞아, 우리가 잘못했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지금도 마찬가지야.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면 상대가 부끄러워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여당 야당 할 때도 봐봐. 어떤 거는 그 사람의 지적이 타당한 경우도 있어. 그러면 그걸 받아줍니까, 저쪽에서? 그거는 생각해보니까 당신 말이 맞네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 아니야. 뭔 개소리야. 그리고 신분제가 딱 걸려버리면 밑에 사람 얘기 잘 안 들려요. 아예 안 들려요. 우리가 저런 사람 말을 경청해서 들어야 됩니까?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효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그런 부분은, 아무튼 이 신분과 관련된 컴플렉스는 굉장히 많았고, 그 부분을 이해하면 원효의 행동이 다 이해가 돼.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약간 광인처럼 살았고 자뻑 증세를 보였는지, 자기 방어 기제를 형성하면서 살았던, 어떻게 보면 약간 비운의 천재, 그리고 그거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책 같은 거를 계속 쓰게 되고, 그건 어떻게 보면 신분을 넘어서는 소통 방식이에요. 소통 방식. 그리고 파괴를 하고, 그렇지만 자기는 본질적으로는 자기의 문제점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거사라고, 소송거사라고 얘기를 했어. 그런데 이 사람을 누군가가 나중에 스님으로 다시 올려줍니다. 그것도 성스러운 스님이죠. 성스러운 스님으로. 이게 사자가 스승이라는 뜻이 되고 스님이라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충담사, 월명사, 무슨 사라고 하면 이렇잖아요. 그런데 원효를 성사라고까지. 누구냐? 대각국사 의천입니다. 고려시대 때. 의천. 의천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교종과 선종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각축전을 벌이고 있어요. 여당, 야당 막 이렇게 각축전을 벌이고 있었어. 그러니까 중립적이고 세력이 없는 누군가를 상징인물로 세워서 전체를 그쪽에 이렇게 통합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의천 같은 경우는 게다가 문종의 넷째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자 출신이니까 국가가 자꾸 시끄러우니까 종교가, 불교는 다 하나 아닙니까? 그건 네 생각입니다. 그건 네 생각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래 형제의 난이 더 잔인한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 치킨집이 치킨집과 경쟁할 때 잔인한 거고, 피자집이 피자집과 경쟁할 때. 그래서 같은 불교 안에서 싸움이 더 치열한 거예요.
우리가 정통이고 너네가 이단이고 이런 논점들이 계속 존재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다른 종교가 있으면 이게 서로 뭉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도 우리가 불교끼리 먼저 뭉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진울 스님 때 보면 천태종이 만들어지면 의천에서 나중에 천태종, 그러니까 의천이 두 가지를 하거든요. 하나는 불교 안에서 한국 불교 안에서 뭔가 하나의 상징 인물을 세워서 모든 불교를 통합하려고 하는, 그게 국가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는 왕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더 국가적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띄운 게 원효입니다. 그래 화쟁국사. 화쟁국사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원효 성사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들. 근데 탈퇴한 사람을 굳이 끌어들여서 이게 하는 게 맞나 싶은 거죠. 그 다음에 의천이 또 뭘 했냐면 저 원효 같은 걸로 한번 안쪽에서 대합을 한번 냈다가 요거 갖고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 당시 불교들이 그러면 원효로 통일합시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뭘 했냐면 중국에서 불교를 하나 수입해왔죠. 우리나라에 뚜렷하게 없었던. 그게 천태종 수입입니다. 의천의 천태종 개창. 개성이 국청사를 만들고 중국의 천태산에 가가지고 화엄종 출신이에요. 의천은. 그런데 천태산에 가서 내가 천태대사의 그 가르침을 우리나라에서 만들겠습니다. 고려에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국정사에 만들고 천태종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 불교를 통합하려는 시도들을 합니다. 그렇게 그때 가장 많이 움직였었던 게 선종 스님들이 그쪽으로 다 저쪽이 대우가 좋다는데요. 그래갖고 또 이쪽으로 다 가고 있었지. 그랬더니 선종에서 박터지게 싸우고 있다가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다가 일단 저놈이 주적이다. 천태종이 문제다. 우리끼리는 뭉쳐야 된다. 그러면 사굴산문으로 뭉칠까요? 가지산문으로 뭉칠까요? 됐고요. 우리는 해능 스님 중심으로 뭉쳐야 됩니다. 그게 조계종입니다. 그게 조계종입니다. 거기서 조계종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선종 뭉치시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그들끼리 싸우다가 강한 외부적인 힘이 들어올 때 단결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고려시대 때 왜 이승유의 제왕운기, 그 다음에 일원의 삼국유사의 단군 얘기가 나오느냐. 몽고가 내려왔죠. 몽고 지금 이민족들이 쳐들어오고 있죠. 그거를 한반도 사람들이 고구려 백제 신라 됐고요. 그걸 나누자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단일한 어떻게 보면 민족 공동체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들에 맞서서. 그리고 똑같은 일이 일제강점기에도 벌어집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들어와서 우리를 이렇게 유린하니까 한국 사람들은 뭉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나철의 대종교 운동, 내가 단군교 운동입니다. 단군교 운동. 그래서 단군 이야기 되게 오래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래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세가 움직일 때, 외세가 강력하게 쳐들어올 때 우리가 뭉쳐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들이 나타나요. 나타나. 그리고 그렇게 나타남과 동시에 그 대안들을 내세우려고 하는 부분들도 존재하죠. 그래서 원효를 스님으로 만들어주는 게 의천입니다. 의천입니다. 원효는 그냥 이통현처럼 장자로 남아 있었어야 될 사람인데, 거사로 남아 있어야 될 사람인데, 원효가 스님으로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국 불교가 개판이 되죠. 왜? 상징 인물이 대처승이에요. 이러면 이게 참 문제가 된다.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호랑이를 그리려고 하다가도 고양이가 그려지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쥐를 그리려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할 때 원효는 사상가로 그냥 영역을 나눠주고 상징 인물은 의상을 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상은 처녀가 그렇게 좋다라고 달라붙어도 의상은 그냥 와가지고 애가 자살을 했어요. 원효는 과부를 꼬셔가지고 이게 도대체 사람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스토리가 이런가? 그래서 사람이
청정하고 맑게만 살 수는 없어. 하지만 그게 모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든. 사람이 변절할 수도 있다. 일제강점기 때 맨 마지막에 그 반민특위 같은 데서 올라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진짜 할 만큼 했었다. 내 입장에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그럴 수도 있잖아. 이해가 된다니까.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다 그 건건을 다 이해를 하면 범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니까. 그리고 친일파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다 사연이 있지. 다 사연이 있지. 사연 없냐? 그 일을 다 못 봐줘. 어떤 기준을 정해야지. 기준을 정해야지. 그래서 의상과 원효는 같은 동시대를 살았고 같이 친구기도 했고 원효 의상이 좀 어려요. 그런데 아마 둘의 관계가 애매했을 겁니다. 애매했을 겁니다. 왜? 원효가 나이는 많지만 신분은 의상이 높고 의상은 유학파고 원효는 국내파거든. 원효는 선동가 기질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게 민중 포교를 한다는 얘기가 말을 굉장히 이렇게 감칠맛 나게 하는 거지. 저도 이렇게 보면 사람들 이렇게 보면 말 잘하는 사람은 얘기를 별 소재가 아닌데도 끝까지 듣게 하는 힘이 있고 말 못하는 사람은 주제가 좋은데도 저걸 저렇게 못 살리나? 저게 인생을 저렇게 가나?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효 같은 사람은 사실은 대중 속에서 뭘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 이런 조건보다, 그러니까 학교보다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사찰에서 법문하는 게 훨씬 어려워요. 왜? 중구난방으로 듣는 사람들이 편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리고 절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일반인 상대로 얘기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거기는 종교가 막 섞여 있거든. 그런데 원효는 민중들에게 그것도 야외에서 수업하잖아. 야외에서 시끄러운 상황에서 저작거리 같은 데서 막 얘기를 해서 사람이 모이게 한다. 입심 진짜 좋은 거예요. 그리고 입심만 좋은 게 아니고 글 쓰는 능력도 굉장히 빠른 거고 암기력이 좋아서 어디에 뭐가 나온다 이게 논리적으로 쭉쭉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책에 쓰듯이 말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쉽게 얘기하고 책은 또 어느 정도 이상을 써내야 되고 이중 구조를 한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이죠. 머리 좋은 사람이죠. 하지만 스님은 아니라는 거. 스님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의상은 캐릭터가 달라요. 의상은 공부를 짬짬이 가르치는 것 같긴 한데 꼼꼼하게 가르치는 것 같긴 한데 의상은 저술 자체가 없습니다. 법계도기 총수록 그거는 나중에 제자들이 주석한 거고 화엄일승 법계도 그 210자짜리 그거 있잖아요. 꼴랑 다 해요. 거기에 간략한 주석을 붙였는가 봐. 그리고 경전 해설해가지고 뭘 했다는 화엄경 이런 걸 가르쳤다. 그 예전에는 내용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해석해주고 그 뜻 가르쳐주는 정도예요. 그래서 그게 대단한 건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그게 그렇게 대단하냐? 라고 얘기하면 글쎄라는 생각이 들어. 그런데 의상은 바른 사람이에요. 약간 FN과예요. 원효는 자유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의상은 어떻게 보면 교육자입니다. 그래서 의상이 전교, 원효는 불기, 굴레에 걸리지 않았다. 어디에도 속박되지 않았다. 원효는 자유인, 의상은 가르침을 주는 사람. 교를 전했다. 그게 이제 화엄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겁니다. 그래서 원효와 의상은 사뭇 달랐고 그들은 같은 시대를 살았는데 문제의식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의상은 짱 박혀서 교육자로 간 거고, 그래서 제자들을 많이 기르고, 나중에 의상 얘기해 보면 10대 제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원효는 지팔지은들을 산 거죠. 두 사람이 같이 살았으면 신라불교가 진짜 발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 원팀으로 같이 갔으면.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한 게 있죠.
그게 조선에서 그런 팀이 한 팀이 나왔죠. 그게 우계성운하고 율곡입니다. 율곡은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약간 천재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애들도 신경 써서 안 가르치는 것 같아. 율곡 하는 거 보면. 왜냐면 자기가 너무 천재거든. 그럼 막 신경 써서 못 가르쳐요. 머리 좋은 사람이 머리 나쁜 사람이 못 따라오는 걸 이해를 못 한다니까. 이 정도 해줬으면 네가 해야지. 그건 네 생각이고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그 친구 관계를 보면 우계성운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돈도 있고 약간 귀족적인 배경이 좋은 사람이고, 율곡은 이게 별 볼 일 없어요. 예, 보통 사람보단 낫지. 오죽헌이라도 갖고 있었잖아. 괜찮지.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위쪽의 클래스들에 비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곡은 공부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고, 집안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과거라는 자기 머리를 통해서, 과거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정치 쪽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약하니까. 그런데 우계성운 같은 경우는 저 양반이 참 인격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참 이렇게 좀 가르치고 챙기고, 이렇게 교수들도 있어요. 밖에 싸돌아다니면서 말하는 사람 있고, 그 다음에 지도 제자를 잘 챙겨. 그래, 논문 같은 거 쓰는데 도와주고, 어떤 때는 같이 써. 그리고 비윤리적인 사람은 같이 써놓고 지 거라 그러고, 진짜 윤리적인 사람은 같이 쓰고 얘한테 줘요. 얘가한테 주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해가 돼요? 공동 작업을 했는데도 그렇게 간다니까. 밖에 사람들은 모르고 안에 사람들은 서로 다 알아. 그게 누가 그런 행동을 하고 누가 그런 행동 다 알아. 이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친구고 이게 나중에 서인이 되거든요. 서인. 이 학파로. 그리고 나중에 이 서인이 커지니까 거기서 노론이 나오는 거거든. 이게 조선에 어떻게 보면 사림의 주류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덩어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제자들, 저 서인 그룹들의 대부분은 사실은 우계 쪽이 더 많아요. 그런데 율곡이 워낙 뜨고 이렇게 조명을 받는 사람이니까 율곡이 마치 리더인 것처럼 팀 잘 먹었지. 서로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광고나 이런 쪽에서는 율곡이 하고, 한쪽에서는 가르치고, 남편은 돈 벌어오고 마누라는 이렇게 가정 살림 잘하고, 딱 이렇게 붙은 거예요. 저렇게 친구로 하기가 참 어렵거든. 율곡은 약간 틱틱거리고 우계는 참 인격자예요. 이렇게 글을 읽어보면 집안도 좋고 공부도 좋고, 머리가 율곡보다 떨어질 뿐이지 머리도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격이 훌륭하기가 쉽지 않거든. 훌륭합니다. 그런데 율곡에게 다 가려가지고 사람 잘 몰라. 그런데 원효하고 의상도 그렇게 결합이 됐으면, 원효는 계속 그 경주라는 수도에서 뱅뱅뱅 돌면서 나 좀 안 불러라고 얘기하는 사람, 의상은 경주 아니면 어때? 라고 하면서 부석사까지 가는 사람. 완전히 성향이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유학도 같이 가려고 했는지, 그리고 그 유학 가는 과정에서 사단이 벌어지잖아. 그게 뭐 해골물로 이야기되는 무덤 사건. 그런 이야기들은 나중에 의상 스님 얘기할 때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의상 전교조, 그 다음에 승전 총루, 그것도 화엄종 인물이에요. 원래는 원효 나오고 사복불원조가 있어서 원효랑 친구였었던 사복이라는 사람 이야기가 잠깐 나와요. 근데 이게 약간 이질적이어서 요건 뒤쪽으로 빼버리고 화엄종 얘기 잠깐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